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착각에 빠져 만만하게 여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처음 들을 때 조금 차갑게 느껴진다. 친절하게 살라고, 베풀며 살라고 배워온 우리에게 이 말은 마치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말을 가만히 곱씹다 보면 묘하게 가슴 한편이 뜨끔해진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친절했더니 오히려 가볍게 여겨졌던 그 순간들을, 잘해줬더니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던 그 경험들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본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고, 부탁을 받으면 흔쾌히 들어주었던 그 순간들. 그때 우리 마음은 정말 깨끗했다. 조건도 없었고 기배도 크지 않았다. 그저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새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사람이 점점 더 편하게, 더 자주, 더 큰 것을 요구한다. 내가 한 번 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는 조금씩 달라진다.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당연함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의 기분은 참 묘하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간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하려 한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느낌은 점점 선명해진다. 상대의 말투가 달라진다. 부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감사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이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내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내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의 허탈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내가 진심으로 베풀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되다니.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왔던 그 순간들이 상대에게는 그저 이용 가능한 것으로 기억되다니. 그때부터 시작된다. 후회가. 내가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허락했어. 내가 거절할 줄 알았어야 했어. 이 후회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친절함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내 따뜻함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되묻게 만든다. 좋은 사람이 되려 했던 내 노력이 결국 나를 손해보게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 감정은 참 복잡하다. 섭섭함과 허탈함이 섞여 있고 분노와 자책감이 뒤엉켜 있다. 상대에게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줬을까 하는 원망과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베풀었을까 하는 자책이 동시에 밀려온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남는다. 순수했던 내 마음이 배신당한 것 같은 쓸쓸함. 호의를 베푼 뒤 배신감을 느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다. 시간을 내어주고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내가 해주는 것에서 단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하지 않으면 섭섭해했다. 거절하면 서운해했다. 못해주며 실망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썼는데 그 애씀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친절하게 대하려 했는데 그 친절이 나를 무시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인가? 이것이 호의를 베푼 대가인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진다. 친절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마음을 열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건지, 베푸는 것이 아름다운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는데 왜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 노력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더 쌓인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친절하면 친절함이 돌아오고 잘해주면 잘해주는 만큼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기회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호의에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 차이를 경험으로 배우는 데는 때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직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새로 들어온 동료를 위해 일을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어려워할 때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의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가르쳐준 것을 자기 능력인 양 말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중에는 내가 해준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상사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가족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형제나 자매를 위해 돈을 빌려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필요할 때마다 다가갔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했다. 가족인데 이것도 안 해줘? 라는 말까지 들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빌려주고 부탁을 받으면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라고 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내가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는 내가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화를 내기까지 했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배운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친절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이것은 쓰라린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경험으로 배운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문제라는 것. 대상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계 없이 베푸는 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 착각에 빠져 만만하게 여긴다. 이 부분은 더 날카롭다. 상대가 착각에 빠진다는 것. 내 친절을 무엇으로 착각하는가? 나약함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그 착각은 곧 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존중은 사라지고 가벼움이 자리한다. 감사는 희미해지고 당연함이 커진다. 이 과정은 때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미묘하게 변한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감사합니다가 되고 나중에는 내만 하게 된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했던 부탁이 이것 좀 해주세요가 되고 나중에는 이거 해주세요가 된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표정이 점점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바뀐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우리는 계속 베푼다. 왜일까?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안 해주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선을 그으면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될까봐.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힘들어도 하고, 지쳐도 계속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편해진다. 더 많이 요구한다. 더 당연하게 여긴다. 이것은 비단 상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른다.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면서 불편해도 참으면서 선을 긋지 못하고 계속 베풀면서 상대에게 이 사람은 뭐든 들어준다 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상대가 착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후에는 더 깊어진다. 상대를 탓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탓하게 된다. 내가 처음부터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한번 거절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좋게만 보였나 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리고 다짐한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친절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선을 확실히 그어야지. 다음부터는 거리를 두어야지.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또 마음이 흔들린다.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고,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 같고, 선을 그으면 냉정한 사람 같아서 결국 다시 베푼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처음에 고마움, 점점 커지는 당연함, 결국 느껴지는 허탈함. 이 순환은 참으로 끈질기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친절이 가볍게 여겨진다고 느낀 것은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순간들의 축적이기 때문이다. 작은 무례함들이 쌓이고 작은 당연함들이 모이고 작은 무시들이 더해져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 깨달음 이후의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 한번 느낀 그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상대가 부탁할 때마다 또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긴다. 순수했던 관계가 복잡해진다. 따뜻했던 마음이 조심스러워진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정말 상대를 돕고 싶어서였는가?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였는가? 거절했을 때 미움받을까 두려워서는 아니었는가? 관계가 틀어질까 불안해서는 아니었는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돼서는 아니었는가?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질까봐 두려워서는 아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하다. 하지만 불편한 만큼 우리를 성장시킨다. 진심으로 베푼 호의와 두려움으로 베푼 호의는 다르다. 상대도 그 차이를 느낀다. 진심은 존중을 만들지만 두려움은 착각을 만든다. 내가 진심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베풀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느낄 때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밀어붙인다. 더 요구한다. 왜냐하면 내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누가 진심으로 베푸는지, 누가 거절하지 못해서 베푸는지, 누가 자신을 정말 돕고 싶어 하는지, 누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들어주는지. 이 차이는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믿겨진다. 표정에서, 말투에서,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에 맞춰 반응한다. 진심을 느끼면 감사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약함을 느끼면 이용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냉정하면서도 정확하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면 그것은 가치를 잃는다. 경계 없는 친절은 당연함이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외면하고 싶어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 베푼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의 허탈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꼈는가? 내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쓸쓸함을, 내가 너무 쉽게 대해준 건 아닐까는 후회를. 그 감정들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호의를 베풀 때마다 되살아나는 기억들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더 많을 것이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수없이 베풀었고 그만큼 수없이 배신당했을 것이다. 친절했더니 무시당하고, 잘해줬더니 이용당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상처받은 경험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진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함부로 베풀지 않고 거리를 두게 된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 냉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것은 삶이 가르쳐준 지혜다. 살아남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배운 방어 기제다. 젊었을 때 순수함과 따뜻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운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연인 사이에서 경험한 너무 잘해주면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을, 항상 들어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 이용당한다는 것을. SNS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오히려 더 빨리, 더 자주 이런 경험을 한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호의와 이용의 경계를 배워간다. 온라인에서는 이 패턴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친절한 댓글을 달아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계속하면 당연하게 여긴다. 부탁을 들어주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반복되면 요구가 커진다. 도움을 주면 처음에는 존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만하게 본다. 오프라인보다 더 빠르고 더 직접적이고 때로는 더 잔인하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세대를 넘어 공감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친절하면 처음에는 존중하지만 나중에는 만만하게 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의를 계속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항상 존중한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수록 더 조심스러워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도움을 받을수록 더 요구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가 아닐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왜 이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왜 이 말이 가슴에 남는지,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는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호의가 존중받고 가치를 갖고 의미 있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베풀 것인가, 그리고 언제 멈출 것인가, 언제 선을 그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호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베풀면 호의는 가치를 잃는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베풀면 호의는 빛을 발한다. 상대도 감사하고 나도 보람있고 관계도 건강해진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호의는 어떤 것인가? 진심으로 베푸는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베푸는 것인가? 상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호의가 나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베푸는 것이 나를 소진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호의를 베풀고 나서 보람보다는 허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호의는 나를 풍요롭게 해야 한다. 베푸는 것이 나를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호의가 아니라 의무이거나 두려움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한 문장은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린다. 처음처럼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으로 배웠지만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건네주는 것 같다. 호의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친절은 좋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베푸는 것은 가치 있지만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가?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가? 얼마나 많은 친절이 존중을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친절이 약함으로 오해받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다만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왜냐하면 그 답을 직시하면 우리는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절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요구한다. 아니, 요구라기보다는 제안한다.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방법, 호의를 베풀되 소진되지 않는 방법에, 친절하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왜 이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왜 이 말이 가슴에 남는지,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안에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남았을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우리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호의를 베푸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경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 선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넘나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가? 호의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호의란 본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경계란 계산적이고 차갑게 믿겨지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된다. 경계 없는 호의는 결국 호의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되어버린다.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내가 소진되는 지점까지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호의가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 선을 넘는다. 왜일까? 거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힘들어도 들어주고, 지쳐도 계속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천히 무너진다. 겉으로는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텅 비어간다. 이 비어감은 조용히 진행된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서서히 일어난다. 처음에는 피곤함 정도로 느껴진다. 요즘 좀 피곤하네. 그 다음에는 짜증이 난다. 왜 자꾸 나한테만 부탁하지? 그 다음에는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 사람 연락 오면 받기 싫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지쳐버린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탓한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좀 더 강했어야 했어. 하지만 문제는 강함과 약함이 아니다. 문제는 경계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경계 없이 베풀면 무너진다. 아무리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끝없이 주기만 하면 고갈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결국 빈다. 관계에서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존중이다. 한쪽이 계속 베풀고 다른 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베푸는 쪽은 점점 더 많이 주게 되고 받는 쪽은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인간은 패턴에 익숙해지는 존재니까 계속 받다 보면 그것이 당연해진다. 계속 주다 보면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진다. 이 불균형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다.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상대가 조금 덜 베푸는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벌어진다. 내가 계속 주는 동안 상대는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 내가 계속 들어주는 동안 상대는 부탁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내가 계속 양보하는 동안 상대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한쪽은 지쳐있고 다른 쪽은 편안하다. 한쪽은 억울함을 느끼고 다른 쪽은 당연함을 느낀다. 한쪽은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고 다른 쪽은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 이런 관계에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베푸는 사람은 상대를 원망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모르는가? 왜 당연하게 여기는가? 받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 이 사람은 항상 해주니까, 부탁하면 들어주니까, 거절하지 못하니까. 서로를 향한 존중은 사라지고 원망과 무시만 남는다. 더 문제인 것은 이 패턴이 한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형성되면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한번 경계 없이 베풀었던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경계 없이 베푼다. 한번 거절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된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한다. 왜일까? 실제로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대했더니 이용당하고, 잘해줬더니 무시당하고, 양보했더니 밀려난 경험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생각한다. 착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조금은 냉정해져야 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문제는 착함이 아니다. 문제는 경계 없는 착함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착함이다. 진짜 착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도 존중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킨다. 베풀되 소진되지 않는다. 친절하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손해를 보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불편해도 참는 사람이다.
이것은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다. 미움받기 싫은 불안이다. 혼자 남겨질까봐 하는 걱정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배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 선배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동료가 도움을 청하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 도와준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 근무도 괜찮다고 한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일만 떠넘겨진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일이 몰린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은커녕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이것은 착해서 손해본 것이 아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해서 손해본 것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손해본 것이다. 진정한 착함이란 나를 희생하며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희생과 배려는 다르다. 희생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배려는 나를 유지하면서 남을 고려하는 것이다. 희생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배려는 지속 가능하다. 희생은 결국 원망을 낳지만 배려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희생을 미덕으로 배운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그렇게 교육받았다.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라.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다. 미것을 포기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가르침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경계를 세우는 것을 냉정하다고 여긴다. 거절하는 것을 나쁘다고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다.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행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희생한 부모는 자식에게 죄책감을 준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네 말 속에는 원망이 숨어있다. 희생한 배우자는 상대에게 빚을 지운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는데. 이 말 속에는 억울함이 담겨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다. 내가 선택해서 베푸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선택은 자유롭고 희생은 강요다. 선택은 기쁨을 주지만 희생은 원망을 낳는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신 건강한 선택을 배워야 한다. 호의와 자존감은 깊은 관계가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호의를 베풀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수 있고, 불편하면 표현할 수 있고, 선을 그어야 할 때 그을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호의를 통해 인정받으려 한다. 잘해주면 좋아해줄 거라고 믿고, 도와주면 소중하게 여겨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흐른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들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명확한 경계가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불편한 것을 표현한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존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금방 드러난다. 모든 것을 들어주고, 모든 것에 매라고 하고, 불편해도 참는다. 이런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만만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가볍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호의를 무기로 쓴다.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베푼다. 이것은 진정한 호의가 아니다. 거래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를 좋아해줘야 해.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너도 나를 소중히 여겨줘야 해.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이런 기대가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는다.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상대는 그 거래를 약속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대했을 뿐이다. 호의를 베풀며 대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투자였다. 그리고 모든 투자가 그렇듯 실패할 수도 있다. 진정한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소진시키지도 않는다. 여기에 미묘한 균형이 있다. 베풀되 기대하지 않고, 도우되 희생하지 않고, 친절하되 경계를 지킨다. 이것이 성숙한 호의다. 이런 호의는 나도 채우고 상대도 돕는다.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지킨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내가 베풀고 있는 호의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자. 그것은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것인가? 상대가 실망할까봐 하는 것인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는 것인가? 그 호의를 베푼 뒤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보람을 느끼는가? 아니면 지친다고 느끼는가? 뿌듯한가? 아니면 허탈한가? 다시 하고 싶은가?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싶은가? 이 감정들이 답을 알려준다. 진정한 호의는 나를 채우지만 강요된 호의는 나를 비운다. 상대는 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가? 처음보다 더 고마워하는가? 아니면 처음보다 덜 고마워하는가? 나를 더 존중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더 편하게 대하는가? 부탁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는가? 아니면 더 스스럼 없어졌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내 호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패턴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만약 내 호의가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호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의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 친절한 것은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놓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는다. 하지만 내가 지쳐있거나 상대가 의존하고 있거나 도움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거절한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반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준다. 불편해도 참고 힘들어도 한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공포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친절은 때로 거절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것이다.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건강해진다. 상대도 성장하고 나도 지켜진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한다. 모든 도움이 상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 우리의 도움은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계속 해결해주면 상대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계속 도와주면 상대는 독립하지 못한다. 계속 받아주면 상대는 성장하지 못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 자식은 무능해진다. 상사가 부하의 모든 일을 대신하면 부하는 발전하지 못한다. 친구가 친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친구는 의존적이 된다. 진정한 도움은 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다.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넘어져도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계속 해결해주고, 계속 베푼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의존은 사랑이 아니다. 필요는 존중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선택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내가 베푼 친절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다. 친절은 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친절은 나를 비워서는 안 된다. 친절은 나를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내 친절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다. 건강한 친절은 나를 채운다. 베풀고 나면 기분이 좋고 도와주고 나면 뿌듯하고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을 느낀다. 상대도 감사해하고 나도 보람을 느낀다. 이것이 진짜 친절이다. 이런 친절은 오래 지속된다. 지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 나를 채우는 관계와 나를 비우는 관계. 나를 채우는 관계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긴다.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받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헤어질 때는 아쉽다. 이런 관계에서는 베풀어도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진다. 반면 나를 비우는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하다. 이야기를 나누면 더 우울해지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헤어질 때는 후련하다. 이런 관계에서는 조금만 베풀어도 엄청 지친다.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상호성이다. 나를 채우는 관계에는 균형이 있다. 주고받음이 적당히 오간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는다. 반면 나를 비우는 관계에는 불균형이 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쪽은 계속 받는다. 이 불균형이 관계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이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바꿀 것인가? 계속 경계 없이 베풀 것인가? 아니면 선을 그을 것인가? 계속 거절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인가? 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다. 오랜 시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것은 불안하다. 상대의 반응이 두렵다.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계속 소진되고, 계속 지치고, 계속 허탈함을 느낄 것이다. 상대는 계속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더 많이 요구하고, 계속 나를 만만하게 볼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것이 내가 만들고 싶은 관계인가?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상대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용기.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하지만 이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관계가 오히려 나아진다.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끝날 수도 있다. 나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 나를 이용하던 사람, 나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손실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경계를 존중한다. 내가 안 되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 내가 거절했을 때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 내가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다. 이런 관계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앞으로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변화는 가능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패턴은 바꿀 수 있다. 관계는 재설정할 수 있다. 경계는 새롭게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더 건강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친절하라는 말이다. 나를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라는 말이다. 소진되지 않으면서 베풀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내 시간을 존중하고, 내 에너지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의를 베풀되 경계를 세우는 것, 친절하되 자신을 지키는 것, 노후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 베풀되 소진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던진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내일 누군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동적으로 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불편해도 참을 것인가? 아니면 표현할 것인가? 계속 주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균형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든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관계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가 보자.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착각에 빠져 만만하게 여긴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이것은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베풀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베풀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호의는 아름답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경계가 필요하다.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존중이 필요하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존중할 수 있다.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나를 채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에게 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찾고 있다. 완벽한 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 소진되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친절한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존중받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의 말 속에 담긴 진실을 경험으로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들여다볼 차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호의는 당연함이 되고 친절은 약함으로 오해받는가?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과 뇌가 작동하는 방식, 관계가 형성되는 구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본성과 관련이 있다. 호의가 반복되면 우리 뇌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처음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뇌는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한다. 잠사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이 형성된다. 하지만 같은 친절이 2번, 3번, 매번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더 이상 특별한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패턴이 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준다. 도움을 청하면 도와준다. 거절하지 않는다. 뇌는 이 패턴을 학습하고 다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의 감정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뇌는 새롭고 예상 밖의 일에만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습관화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특별했던 것이 반복되면서 일상이 되는 현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매일 일어나니까 특별하지 않다. 건강한 몸으로 걷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친절도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계속되면 당연해진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매번 같은 일을 강하게 반응하면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예측 가능한 일은 자동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 효율성의 관계에서는 문제를 만든다. 베푸는 사람은 계속 같은 노력을 하는데 받는 사람의 뇌는 그것을 점점 덜 특별하게 느끼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기대의 형성이다. 뇌는 패턴을 학습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음에도 그럴 거야. 이 예측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의도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대가 충족되면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상한 대로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나 불만이 생긴다. 왜 안 해줘? 항상 해줬잖아. 이것이 호의가 권리처럼 느껴지는 메커니즘이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받았던 것이 이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받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 번째 호의는 감사로 기록된다. 두 번째 호의는 긍정적 패턴으로 인식된다. 세 번째부터는 기배로 자리 잡는다. 그 이후부터는 충족되면 아무 감정 없고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한다. 베푸는 사람은 계속 같은 마음으로 주는데 받는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반대로 베푸는 사람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 호의를 베풀 때는 좋은 기분이 든다.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 감사받는다는 기쁨. 하지만 같은 호의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감지한다. 예전만큼 고마워하지 않는다. 예전만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느끼면서 뇌는 혼란스러워진다. 내가 덜 잘해줘서 그런가? 더 잘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많이 베푼다. 하지만 더 베풀수록 상대의 기대는 더 높아진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베푸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더 주고 받는 사람은 습관화되어서 덜 감사하고 베푸는 사람은 그것을 보며 더 불안해져서 또 더 준다. 이 과정에서 베푸는 사람의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명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상대가 노골적으로 무례한 것도 아니고 명확히 이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단지 예전만큼 고마워하지 않을 뿐이다. 이 모호함이 더 힘들게 만든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 원리도 여기서 작동한다. 인간은 받으면
돌려주고 싶은 본능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어진다.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이 원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 한쪽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베풀 때다. 상호성은 균형을 전제로 한다. 주고받음이 비슷해야 작동한다. 하지만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주면 받는 쪽은 오히려 불편해진다. 처음에는 고맙지만 미안하다는 감정이 든다.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계속되면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받는 사람의 마음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재해석한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내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또는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야. 거절하면 오히려 섭섭해할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미안함이 줄어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정말로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나는 계속 받기만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편한 현실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가 충돌할 때 뇌는 현실을 재해석해서 이미지를 지킨다.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가 본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였다. 생존하고 번영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로 가득 찬 존재. 이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설정이다. 이 이기심은 보통 때는 숨겨져 있다. 사회적 규범과 교육이 그것을 조절하니까 우리는 친절하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척한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면, 특히 대가 없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이기심이 고개를 든다. 누군가 계속 베풀어주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착각도 여기서 발생한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착각. 친절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약하다, 어절하지 못한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의식적인 계산이 아니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상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면서 자동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이 사람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학습이 쌓이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더 편하게 대하고, 더 쉽게 부탁하고, 더 많이 요구한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서는 내가 요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투사도 작동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투사한다. 내가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기준으로 남의 호의도 판단한다. 내가 호의를 베풀 때 대가를 기대한다면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호의를 베풀 때 거절하기 어려워서 한다면 남도 그럴 거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혼란스럽다. 대가도 없이 왜 이렇게 잘해줘?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순수한 호의를 의심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것, 이것이 투사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인식의 간극이 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해석한다.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때 들인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이 기억들은 감정과 함께 저장되어 있다. 반면 받는 사람은 받은 것을 흐릿하게 기억한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다. 뇌는 당연한 것은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받았을 때는 고마웠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 기억에서 희미해진다. 그랬었나? 아, 그랬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었나? 이 기억의 비대칭성이 갈등을 만든다. 베푸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이 해준 것도 아닌데 라고 느낀다.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린다.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뇌가 다르게 처리한 것이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것을 확인해준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은 과대평가하고 남이 해준 일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중심성 편향이라고 부른다. 내가 한 일은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크게 느껴진다. 남이 해준 일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니까 작게 느껴진다. 단체 프로젝트를 할 때 가짜에게 당신이 기여한 비율이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 모두 합쳐서
100%가 넘는다. 각자 자기가 한 일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각자 자기가 더 많이 베풀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이 간극이 더 커진다. 많이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아주 크게 느낀다. 실제로 많이 했으니까. 반면 많이 받는 사람은 그것을 상대적으로 작게 느낀다. 습관화되었으니까.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더 불균형해진다. 자존감과 호의의 관계는 더 복잡하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호의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내가 도움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버려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베푼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호의가 아니라 거래다. 사랑과 인정을 사려는 시도다. 이런 호의는 불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민감하다. 조금만 고마워하지 않아도 불안해진다. 내가 부족한가? 더 해줘야 하나? 그래서 더 베풀고, 더 애쓰고, 더 자신을 소진시킨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불안에서 나온 호의는 상대도 느끼기 때문이다. 상대는 그 불안을 이용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사람은 내가 거절하면 불안해한다. 내가 실망하면 더 애쓴다. 내가 섭섭해하면 더 많이 준다. 이것을 학습하면 관계의 권력이 기울어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래에 서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위에 선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호의를 선택으로 베푼다.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준다. 하지만 내가 지치면 멈춘다. 이런 호의는 안정적이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하면 기쁘지만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상대의 반응이 자기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의 호의는 존중받는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안 해줄 수도 있었는데 해줬구나.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들어줬구나.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호의는 가치가 생긴다. 반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호의는 가치가 낮아진다. 이 사람은 어차피 거절 못해. 왜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이제 명확해진다. 친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친절이 경계 없이 선택 없이 반복적으로 베풀어져지기 때문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 불안해서 나오는 친절,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친절. 이런 친절은 약점처럼 보인다. 실제로 약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함과 약함을 감지한다.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강한 사람은 경계하고 약한 사람은 이용한다. 이것이 냉혹하게 들리지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본능이다. 물론 이성과 양심이 이것을 조절한다. 하지만 본능은 여전히 작동한다. 경계가 있면 친절은 강함으로 읽힌다. 이 사람은 선을 알고 있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거절할 줄 안다. 자기를 지킬 줄 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존중하게 된다. 반면 경계가 없는 친절은 약함으로 읽힌다. 이 사람은 선이 없다. 뭐든 들어준다. 거절하지 못한다.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밀어붙이면 밀린다. 요구하면 들어준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인다. 호의가 반복되면 왜 권리처럼 느껴지는가? 뇌의 패턴 인식과 기대 형성, 습관화, 정당화의 메커니즘이 모두 작동한 결과다. 처음에는 특별한 배려였던 것이 점점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면 권리처럼 느껴진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해줬다. 는 경험이 쌓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 는 믿음이 된다. 과거가 미래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낀다. 왜 안 해줘? 항상 해줬잖아. 호의가 의무가 되는 순간이다. 이것은 관계의 역설이다. 많이 베풀수록 더 베풀어야 한다. 계속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한다. 한번 세운 기준은 내리기 어렵다. 상대의 기대가 그 수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호의를 베풀 때는 처음부터 경계를 생각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베풀어야 한다. 내가 베푼 호의를 나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상대는 흐릿하게 기억한다. 이 비대칭성은 어쩔 수 없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덜 억울하다. 상대가 일부러 잊은 것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악의가 아니라 구조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덜 상처받는다.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분노하지만 저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조금 담담해진다.
물론 이것이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당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다. 구조를 알면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상대의 뇌가 내 호의를 습관화하기 전에 경계를 세울 수 있다. 기배가 형성되기 전에 선을 그을 수 있다. 권리처럼 느껴지기 전에 멈출 수 있다. 구조를 모르면 계속 당하지만 구조를 알면 빠져나올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을 때 호의는 어떻게 변질되는가? 진심에서 나온 배려가 인정받기 위한 거래로 바뀐다. 기쁨에서 나온 나눔이 두려움에서 나온 희생으로 바뀐다. 선택이 강요가 된다. 이 변질은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도 불편하게 만든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호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나는 베풀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믿을 때 호의는 자유로워진다. 마녀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이 모든 것을 꿰뚫는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패턴을 학습한다. 약함을 감수하면 이용한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다. 사실의 기록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덜 상처받는다. 덜 놀란다. 덜 배신감을 느낀다.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이해 위에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알고도 친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경계를 가지고 습관화를 이해하고도 베풀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상대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이것이 지혜다. 순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명해지는 것.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 호의를 베풀되 당하지 않는 것.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 우리의 마음과 뇌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감정과 기억과 학습과 기배와 본능이 함께 작동한다.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만들고 호의를 해석하고 상대를 판단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착각에 빠져 만만하게 여긴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냉정하게만 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과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이것은 따뜻한 경고처럼 들린다. 자신을 지키라는 조언처럼 들린다. 지혜롭게 살라는 격려처럼 들린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개인의 경험으로 심리의 구조로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차례다. 이것은 단순히 호의를 어떻게 베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의 문제다. 호의와 존중은 동전의 양면이다. 진정한 호의는 존중에서 나오고 진정한 존중은 호의를 낳는다. 하지만 이 둘이 분리될 때 관계는 병든다. 호의는 있는데 존중이 없으면 그것은 이용이 된다. 존중은 있는데 호의가 없으면 그것은 거리가 된다. 건강한 관계는 이 둘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존중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상대가 안 돼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 존중이 바탕이 될 때 호의는 빛난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서 베푸는 호의는 깨끗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상대가 받아들여도 좋고 거절해도 좋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니까. 이런 호의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반대로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서 받는 호의도 아름답다.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할 때 돌려준다. 꼭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좋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면 된다. 이것이 상호성이다. 이것이 균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균형이 자주 무너진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다. 가족 안에서, 오랜 친구 사이에서, 직장의 위계 속에서 익숙함이 존중을 잃게 만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사이인데. 이 생각이 경계를 무너뜨린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보자. 부모는 자식을 위해 끝없이 베푼다. 시간을, 돈을, 에너지를, 인생을. 젊은 시절에 꿈도 미루고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자기 삶도 유보하면서 자식을 키운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배웠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헌신이
존중 없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을 권리로 받아들인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기대고 요구하고 당연하다는 듯 받는다. 그리고 부모는 지쳐간다. 원망이 쌓인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패턴은 세대를 넘어 반복된다. 희생으로 자식을 키운 부모는 자식에게서도 같은 희생을 기대한다. 나도 너를 위해 포기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포기해라.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피한다. 머리를 든다. 부모는 서운해하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사랑이 짐이 된다. 만약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면서 자식을 키웠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식도 돌봤다면, 희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베풀었다면,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너도 돕는다. 나는 내 행복을 지키면서 너도 사랑한다. 이렇게 했다면 관계가 달라졌을 것이다. 자식도 배운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구나. 희생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경계가 있어도 따뜻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보고 자란 자식은 자기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다. 세대의 패턴이 바뀐다. 직장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인다. 상사와 부하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끝없이 베풀거나 반대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끝없이 순종하거나, 이 불균형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지 못한다. 베푸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의존적이 된다. 좋은 리더는 베풀되 경계를 지킨, 도움을 주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부하가 스스로 성장할 공간을 준다. 실수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솔직히 인정한다. 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도 지칠 수 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솔직함이 관계를 인간적으로 만든다. 친구 사이는 어떤가?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된다. 한쪽이 계속 들어주고 다른 쪽이 계속 토로한다. 한쪽이 계속 위로하고 다른 쪽이 계속 의지한다. 한쪽이 계속 맞춰주고 다른 쪽이 계속 주도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은 지치고 다른 쪽은 불편해진다. 우리 오래 알던 사이잖아 라는 말이 때로는 존중을 무너뜨린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존중이 더 필요하다. 익숙함 속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동서양의 지혜는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왔다. 공자는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처럼 달다고 했다. 진정한 관계는 자극적이지 않다. 담담하다.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때때로 만나 나눈다.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다. 반면 술처럼 단 관계는 처음에는 강렬하다. 매일 붙어있고 모든 것을 나누고 경계가 없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많이 주면 지치고 경계가 없으면 무너진다. 단맛은 금방 질린다. 감담함이 오래간다.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빛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에 드러난다고 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빛난다는 뜻이다. 자신을 소진시키며 남을 돕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오래 지속한다. 그리고 그 지속이 신뢰를 만든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도 비슷한 지혜를 담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썼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내 경계 안의 일만 한다는 것.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다. 남의 감정을 책임질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되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한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호의와 경계의 균형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경계 없이 베풀기만 한 삶은 고갈된다. 반대로 경계만 있고 호의가 없는 삶은 메마르다. 이 둘의 균형을 찾은 삶이 풍요롭다. 주되 소진되지 않고, 지키되 고립되지 않고, 베풀되 존중받는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평생 베풀며 살다가 말년에 외로운 경우가 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을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그는 쓸쓸히 혼자 앉아 생각한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이것은 비극이다. 하지만 필연적인 비극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 산 결과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서 베풀기만 한 결과다. 사랑을 희생과 혼동한 결과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배워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깨달음은 깊다. 내가 남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남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내가 남을 가볍게 여기면 나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 반대로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나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남의 아니오를 받아들이면 나도 내 아니오를 받아들인다. 내가 남의 한계를 인정하면 나도 내 한계를 인정한다. 관계는 거울이다.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조언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조언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호의는 나를 성장시켰는가? 소모시켰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한다. 어떤 호의는 나를 성장시켰다. 진심으로 베푸고 감사받았던 경험, 도움을 주고 관계가 깊어졌던 순간, 베풀면서 배웠던 것들, 이런 호의는 나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떤 호의는 나를 소모시켰다.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했던 것들,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베푼 것들, 경계 없이 계속 주다가 탈진했던 경험들, 이런 호의는 나를 비웠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원망으로 채워졌다. 인생은 유한하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한정되어 있다. 무한정 베풀 수 없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 현명하게 선택한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무분별하게 모두에게 준 사람은 고갈된 인생을 산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왜 계속 머물렀는가? 이 질문도 중요하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익숙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변화가 불안해서였을까? 이유야 어떻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머무는 것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관계는 선택이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한 관계라면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 이 선택권을 기억해야 한다. 왜 인생의 주인은 나다. 진정한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관계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는 관계다. 균형이 있고 상호성이 있고 자유가 있는 관계다. 함께 있어도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다. 이런 관계에서는 호의가 자연스럽다. 베풀고 싶을 때 베풀고 받고 싶을 때 받는다. 거절해도 괜찮고 부탁해도 괜찮다. 서로의 매와 아니오를 모두 존중한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다.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행착오도 있다. 때로는 상처도 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표면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로 이어진 관계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다. 남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한다. 남의 한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한계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남에게는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인색하다. 자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 휴식을 주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지쳤을 때 쉬게 하는 것이다.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을 제대로 존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진정으로 친절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 모든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내가 죽기 전 돌아봤을 때
어떤 관계를 후회 없이 기억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우리를 본질로 데려간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다. 관계다. 함께했던 사람들, 나눴던 순간들, 주고받았던 사랑들. 그때 후회 없이 기억하고 싶은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아마도 서로 존중했던 관계일 것이다. 진심으로 주고받았던 관계일 것이다. 억지로 하지 않았던 관계일 것이다. 함께 있어서 좋았던 관계일 것이다. 이런 관계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 개의 진정한 관계를 가진 것이 더 가치 있다. 모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이 베푸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말라고 말한 것은 관계의 질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다.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나도 지키고 관계도 깊게 만드는 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선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다.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구성할 것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호의와 경계, 친절과 자기 존중, 베풀과 지킴.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의 핵심일지 모른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찾는 것. 이것이 동양의 지혜이기도 하고 서양의 지혜이기도 하다.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지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한다. 때로는 너무 많이 주고 때로는 너무 움켜쥔다. 때로는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단단해진다. 이 모든 것이 배움의 과정이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인가? 나를 채우는 방향인가? 관계를 병들게 하는 방향인가?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방향인가? 이 방향을 의식하고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성장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제 우리 인생 전체의 지혜로 확장된다. 단순히 호의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다. 자신을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다.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에 소중하다.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무에게나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선택해서 깊이 나눌 것인가? 소진될 때까지 베풀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베풀 것인가? 나를 잃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방향은 있다. 나를 존중하는 방향,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향,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방향.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에 조금씩 가까워진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착각에 빠져 만만하게 여긴다. 이 말은 이제 인생의 나침반처럼 느껴진 방향을 잃었을 때, 관계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돌아볼 수 있는 기준점.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 경계가 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선택적으로 베풀어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 우리는 이제 안다. 호의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친절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좋은 사람이란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다.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자유롭다. 호의를 베풀되 소진되지 않고, 친절하되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다. 냉정해 보이는 말 속에 담긴 따뜻한 지혜. 쇼펜하우어의 말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경험을 돌아보고 구조를 이해하고 삶 전체로 확장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멈춰선다. 아무것도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짐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착각에 빠져 만만하게 여긴다. 이 말이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들린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이 말 속에서 이제는 따뜻함도 보인다. 나를 지키라는 당부가, 처진되지 말라는 배려가, 지혜롭게 살라는 격려가.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많은 것을 보았다. 내가 베풀었던 순간들,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관계들을 떠올려 본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조금 지쳐 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관계의 균형을 말해주는 신호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느껴진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아니오를 받아들인다. 내가 거절해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내가 바쁘다고 하면 이해한다. 내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한다. 반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섭섭해한다. 설득하려 한다. 내 사정을 듣기보다는 자기 필요를 이야기한다. 내 시간이 자기 시간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어떤 관계를 조금 멀리할지 명확해진다. 만류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정렬이 일어난다. 내 호의가 나를 지키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아마도 주고받음이 있는 관계일 것이다. 내가 도우면 상대도 돕는다. 꼭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좋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상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이것이 느껴질 때 관계는 편안하다. 내 호의가 나를 지키는 관계는 또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관계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고마워한다. 습관화되지 않는다. 내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매번 새롭게 감사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베풀어도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호의가 나를 지키는 관계는 내가 베푸는 것이 즐거운 관계일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관계. 도움을 주고 나서 뿌듯한 관계. 함께 있으면 편안한 관계. 이런 관계가 나를 지킨다. 소진시키지 않고 채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어쩌면 나 자신이 아닐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맨 나중에 둔다. 남들을 다 챙기고 남들의 필요를 다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준다. 하지만 남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어있다. 자신을 먼저 존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기억하는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돕는다. 왜일까?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피곤할 때 쉬는 것이다. 하기 싫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실수해도 용서하는 것이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자존감을 만든다. 이 명언을 알고 나서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먼저 달라질 것은 인식일 것이다. 이제는 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호의가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인식의 변화가 천천히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음에 누군가 부탁할 때 조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나? 하고 싶은가? 이것이 나를 지치게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실망할까봐 두렵고, 관계가 나빠질까봐 불안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될 것이다. 하지만 해보면 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 거절을 이해한다. 내가 안 돼 라고 말해도 존중한다.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니까. 반면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나를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다. 그런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리다. 내일 아침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이 관계는 나를 채우는가? 이 호의는 내가 진심으로 베푸는 것인가? 모든 순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너무 피곤하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동적으로 내라고 하던 것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계와 따뜻함은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도 된다. 오히려 경계가 있을 때 따뜻함이 더 진실해진다. 경계 없는 따뜻함은 결국 무너진다. 지치고 원망하고 식어버린다. 하지만 경계 안에서의 따뜻함은 지속된다. 소진되지 않으니까, 진심이니까, 선택이니까. 성숙한 관계란 무엇일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다.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도 연결된 관계다.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기댈 수 있는 관계다.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부탁을 하나 거절해보는. 오늘 하루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오늘 하나의 아니오가 매일의 자존감이 된다. 오늘의 경계가 내일의 존중이 된다. 오늘의 선택이 매일의 자유가 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된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과는 다른 내가 서 있다. 예전 같으면 들어줬을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나. 예전 같으면 참았을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 나. 예전 같으면 유지했을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나.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명확해진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고 누구와는 거리를 두고 싶은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어떤 관계는 내려놓을지. 이 명확함이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들이 풀린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릴 것이. 때로는 경고처럼, 때로는 위로처럼, 때로는 격려처럼.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억지로 실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마음 한편에 두고 필요할 때 꺼내보면 된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인가? 소모하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된다. 호의를 베푸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삶.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나를 지켜야 남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나를 존중해야 남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다. 때로는 경계를 너무 높이 세울 것이고 때로는 또 무너뜨릴 것이다. 때로는 너무 많이 주고 때로는 너무 움켜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배움의 과정이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인다. 관계의 소중함도, 경계의 필요성도, 시간의 유한함도, 에너지의 소중함도.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더 지혜롭게 선택하게 된다. 누구와 함께할지, 무엇에 에너지를 쓸지, 어떻게 살아갈지. 젊은 시절에도 이것을 알 수 있다면 다행이다.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상처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몰라도 괜찮다. 경험하며 배우는 것도 가치 있다. 넘어지며 배우는 것도 의미 있다. 언제 배우든 어떻게 배우든
배움 자체가 중요하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를 내려놓아도 괜찮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이 된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하니까, 선택으로 하니까 이것이 성숙이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호의는 여전히 아름답다. 베푸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다. 친절은 여전히 소중하다. 다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지혜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존중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다. 따뜻하되 소진되지 않는 길이다. 친절하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다. 베풀되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면은 조금 달라져 있다.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자유롭다. 그 작은 변화가 천천히 삶을 바꿔갈 것이다. 관계가 조금씩 재정렬될 것이다. 우선순위가 조금씩 명확해질 것이다. 선택이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를 소진시키던 관계들은 정리되어 있고 나를 채우는 관계들은 더 깊어져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삶은 없다. 완벽한 관계도 없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은 가능하다. 조금 더 건강한 관계는 가능하다.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마주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선택해야 할 때, 이 모든 순간이 연습의 기회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다. 그저 한순간, 한 선택씩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 어떤 날은 잘할 것이고, 어떤 날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전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를 존중하는 방향인가?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인가? 때때로 뒤로 가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이 앞이면 괜찮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어떤 관계는 빠르게 정리될 것이고 어떤 관계는 천천히 멀어질 것이다. 어떤 관계는 새롭게 깊어질 것이고 어떤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면 된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조금 더 명확해졌는가? 조금 더 편안해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혼란스러운가? 어떤 상태든 괜찮다. 깨달음은 단번에 오지 않는다. 천천히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우리는 멈춰섰다. 돌아봤다. 생각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거창한 결심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든 순간에, 혼란스러운 순간에,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것이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마라. 착각에 빠져 만만하게 여긴다. 그때마다 우리는 멈춰 설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인가? 소모하는 것인가? 이 관계는 나를 존중하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는 조금씩 명확해질 것이다. 삶은 계속된다. 관계는 이어진다. 선택의 순간들은 매일 찾아온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지혜로워진다. 완벽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을 존중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의 말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이해고, 우리의 지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 여정에서 기억할 것은 단 하나다. 호의를 베푸되 자신을 잃지 말 것. 친절하되
자신을 존중할 것, 사랑하되 자신을 지킬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냉정해 보이는 말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지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일지 모른다. 나를 존중하는 것이 남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이 맹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선택적으로 베푸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것들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 거절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외로워지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베푼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든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마음인가? 무엇이 떠오르는가? 어떤 관계가 생각나는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구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할 것인가? 어떤 관계에 시간을 쓰고 어떤 관계에서 조금 물러날 것인가? 나를 채우는 일을 할 것인가? 나를 비우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처럼 경계 없이 베풀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지혜로워져 있을까? 나를 소진시키던 관계들은 정리되어 있을까? 나를 채우는 관계들은 더 깊어져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다. 그때 돌아보는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후회가 많을까? 아니면 만족스러울까? 어떤 관계들을 기억할까? 어떤 선택들을 자랑스러워할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말을 읽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천천히 자랄 것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잊고 있는 사이에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예전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어 있다는 것에. 변화는 조용히 온다. 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확실하다. 한 걸음씩, 한 선택씩, 한 순간씩.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진다.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조금씩 자신에게 가까워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그 존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